제가 이제 뭐 복습을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다만, 풀었던 문제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데, 공부하실 때 앞에 이론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 푸는데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이론 부분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오히려 효율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이제 문제가 중요하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이론보다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34페이지 챕터 2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 보시면요. 네, 챕터 2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다. 이렇게 된 게, 이제 개념체계는 재무회계를 하기 위한 이념, 뭐, 이데올로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는 이념이 뭐냐, 개념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거기 이제 박스에 해당되는 개념체계 목적, 네,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자, 그 부분은 심심하시면 읽어보시고, 많이 보셔도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거기 밑줄 하나 좀 그시죠? 자, 이러한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네, 만일에 이념이 있고 법규가 있다.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게 더 중요해야지. 네, 이념만 뭐 숭상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민재판되고 옛날에 막 6.25 전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게 여기 이제 뭐다? 개념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규에 해당된다는 것이 뭐다? 회계 기준.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앞선다? 개념 체계보다는 국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게 또 우선시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뭐가 될 때? 충돌이 될 때 이걸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 이런 이해로. 자, 그래서 그 밑에 따라서 밑줄 나올 것이죠. 이 개념 체계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한다. 네, 법규정이 더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체계에 해당되는 부분들보다 더 우선시 되는 그런 내용들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35페이지 재무제표의 목적이다. 그것도 첫 번째 줄 밑줄 끝으로 가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재무상태표 같은 거죠. 성과를 나타내는 게 뭐지? 손익계산서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 변동표라든지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주주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겠죠. 네. 그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단락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안 끄시더라도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 재무제표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재무제표에 담지 못하는 정보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좀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도 첫 번째 줄 밑줄 하나 좀 그으시면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제 우리나라 이런 게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인이 주주고, 네, 회사를 경영의 CEO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고? 주인이죠, 회사의. CEO는 뭐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뭘 하는 겁니까? 경영을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위임을 해서 얘가 잘하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스톡옵션 주고 계속해서 CEO로 있게 하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개판을 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잘라야지. 예. 그럼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나타내는 성과 지표로서 우리가 뭘 많이 활용을 해요?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재무제표의 종류, 회계 책임의 결과물, 경영진의 수탁 책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 1번에 이제 1번 큰 제목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 가로 1번에 재무상태 및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별표를 치셔가지고 거기 내용들이 자 꼼꼼하게 다 한번 좀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기업의 재무 상태. 기업의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자산이, 부채, 자본이 얼마,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자산일 테고, 기업의 재무 구조. 기업의 재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금 조달하는 방법인데, 자금 조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우셨죠? 자금 조달의 방법이 여기가 자산,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자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차변 대변에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가 뭡니까? 자산은 운용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건 어떻습니까? 자금 조달의 원천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뭐다? 타인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부채가 되는 거고. 타인이 누구야? 채권자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누굽니까? 주주죠. 자금 조달의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실체가 이제 자산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경제적 자원에 해당되는 것은 얘를 이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 자원. 그 다음에 재무 구조는 어떻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자본을 많이 조달했는지 자금을,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금을 많이 조달했는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재무 구조예요. 부채 비율이 크다, 작다. 이런 게 재무구조와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유동성과 지급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동성과 지급 능력. 유동성과 지급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중요해요. 밑에 먼저 볼까요? 그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거기 이제 밑줄을 쫙 끄세요. 유동성과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는 만기가 도래한 금융약정을 이행하는 기업의 능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유동성은 뭐냐? 밑줄 끝에 다. 유동성은 가까운 미래 기간의 금융약정을 고려한 후에 그 기간의 현금 가용성을 의미한다. 가까운 기간.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얼마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의 여력이 있느냐. 근데 또 지급 능력은 뭡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약정을 이야기에 보다 장기적인 현금 가용성. 둘 다 현금 가용성 측면에서 언급이 되는데, 유동성은 단기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급 능력은 장기적인 측면이 더 고려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유동성이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동성은 언제? 단기간에 이루어질 현금 가용성, 지급 능력은 장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관련되겠습니까? 유동자산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기업에 예를 들면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딱 맞지는 않겠지만, 회사의 이제 유형자산이라든지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언젠가는 처분을 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분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에 첫 번째 줄로 오셔가지고 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과 자산 같은 거죠. 이러한 자원을 조절할 수 있는 기업의 과거 능력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정산 창출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그거 밑줄 하나 보세요.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 네, 그 다음에 조절하는 능력, 요거는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아까 말씀드렸다. 이것도 이제 일인데, 회사의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부분들, 자산에 예를 들면 뭐 현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예금, 뭐는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야? 기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이 기업의 뭡니까? 제조 능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기계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많은 뭐 제조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매출액이 증진될 수 있죠. 그럼 매출액이 증진되면 회사의 뭐가? 현금이 어떻습니까? 증가하는데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기계장치가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미래
현금의 여력을 크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분석할 때 삼성전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뭐 기계장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뭐 공장,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 회사의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좋구나. 장기적으로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 그러면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 자산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을 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기업에 그냥 예금만 많다. 그럼 그냥 어떻습니까? 이자 뭐 2%, 1% 이렇게 받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향후 큰 수익을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일례로 제가 많이 비교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 이제 이야기 말씀드려요. 제가 원래 이제 세무사 되기 전에 어디를 좀 다녔었냐면, 한국 야쿠르트 아시죠? 야쿠르트 아줌마 그거. 네. 근데 야쿠르트 아저씨였잖아. 아줌마들 관리하고, 야쿠르트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네. 왜냐면 내가 야쿠르트 아줌마들 관리하면서 이제 가끔 야쿠르트 아줌마가 회사 안 나오고, 빵꾸 나고, 또 막 옛날에 그런 적인데, 뭐 비하려고 하는 게,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제 그 나이트클럽 가셔가지고, 이상한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럴 때 제가 어떻습니까? 막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 아줌마 배달 못 가니까 내가 배달 가고 막 이렇게. 배달 가니까 유치원생이, 야쿠르트 아줌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도 있네요. 뭐 이렇게 하고 막 난리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야쿠르트를 제가 재직을 했었는데, 오래 다니진 않았습니다. 네.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했는데,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면,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해. 현금하고,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현금 예금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야쿠르트 먹는데 어떻습니까? 카드로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쿠르트 2,000원짜리 먹는데 지나간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아줌마 옛날에 카드 안 받아. 지금 카드 받아. 그래도 현금 내고 먹지 그거를 뭐 카드 내고 그게 먹는 경우 다 현금 장사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금이 넘쳐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야쿠르트는 어떻습니까? 뭐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투자를 하지? 야쿠르트가 투자하는? 야쿠르트는 어차피 어떻게 만들어요? 탱크 큰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우유 딱 넣고 썩히면 되잖아. 그럼 뭐 균이 나오잖아. 그 대장균인가? 죄송합니다. 유산균이죠. 네, 균이 균이 나온 걸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막 야쿠르트 마시고 어떻습니까? 막, 소화 잘 되고 뭐 이렇게 똥 잘 나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럼 뭘 투자를 하는 거 여기는? 그냥 탱크 사는 게 그냥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뭐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정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이 막 1년에, 당기순이익이 1년에 막 60조, 70조 나잖아.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가는 거야. 비슷비슷한. 아니, 야쿠르트 막 한 병 먹다가 어떻습니까? 막 3병 먹고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뭐 그런 분들 있나? 3병 먹으면 설사하잖아. 변비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잘못하면 설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병 먹고 말아요. 근데 이제 야쿠르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야쿠르트 창업주가 있는데 동영상 찍는데 검색한데 윤덕병.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형인가? 동생인가? 형하고 같이 야쿠르트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 형 이름이 뭐냐면 쾌병이에요. 쾌병. 이름이 진짜 윤쾌병 치면 네이버에 있어. 근데 보면 이름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야쿠르트답죠. 쾌변을 부르는 야쿠르트병, 쾌병. 잘 된 거잖아, 지금. 혹시 여기 이제 파평윤 씨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파평윤 씨 제일 부자예요. 아무튼 이게 최고 부자야. 그래서 제가 여기 다니면서 느낀 게 거기 이제 한국 야쿠르트 다니면서 1년 만에 그만둔 이유가 야쿠르트 가보니까 임원진이 있잖아요. 이사, 임원진이. 다 윤 씨 아니면 양 씨더라고. 윤 씨는 이해가 됐어. 윤 씨, 자, 파평윤 씨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양 씨는 뭐지? 이분의 와이프, 마누라 양 씨야. 그렇더라고요. 저는 강 씨잖아요. 아시죠? 저 윤 씨 아니에요. 양 씨. 그래서 안 되겠다. 윤 씨와 양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벗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더니 와이프가 파평윤 씨라고. 눈치 보고 살아요, 또. 눈치 보고. 계속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 이제 중요하다. 기계장치라든지 그런 유형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장래 기업의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재무구조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자금 수요에 대한 예측 및
미래 이익과 현금 흐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무구조 대한 정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자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죠. 만일에 그 기업이 심각하게 부채의 비중이 많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줘요, 잘. 회사 망할까봐.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 매우 많다. 부채가 적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하는데 낮은 이자 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건실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무 구조에 따라서 거기 미래 자금 차입의 수요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미래 이익과 현금 흐름, 미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면 채권자한테는 뭐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에 맞춰서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 주주에게는 뭐를 지급한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배당금의 규모라든지 이자 비용의 크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지급 능력의 차이 설명드렸죠. 유동성은 단기, 지급 능력은 장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기업의 성과, 특히 수익성에 관한 정보는 그 기업이 장래에 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자원의 잠재적 변동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성과 정보는 기업이 현재의 자원으로부터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즉, 성과 정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자료 있죠? 이 단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장래 현금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금액만큼. 자, 그 다음에 또한 추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도 유용하다. 네, 성과정보, 단기순이익에 해당되는 손익계산 자료들이 추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도 유용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도 또 밑줄 끄세요.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주로 재무상태표를 통해 제공되며, 그 다음에 성과에 관한 정보는 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많으면 우리가 무슨 여력이 생겨요? 재투자의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계나 아니면 건물 이런 것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이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채권자나 주주들이 안심하고 돈을 더 줘요. 더 밀어넣어준다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성과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의 재무상태 변동은 현금 흐름표 같은 것이나 자본 변동표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는 밑줄 하는 것이죠. 일정 회계 기간 동안의 기업의 투자, 재무 및 영업 활동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뒤에서 또 챕터를 달리해서 마지막 챕터입니다. 어차피 그때쯤 강의할 때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3분의 2는 안 계시겠죠. 네.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재무, 영업 활동으로 구분을 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투자 활동이고 뭐가 재무 활동이고 뭐가 영업 활동인지에 대한 것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24장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나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세가서 창출 능력과 기업의 현금을 사용 필요성의 평가의 기초를 제공한다. 현금 흐름표 같은 것들. 그 다음 밑에 이번에 주석 및 부속 명세서, 주석,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재무제표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럼 주석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석사항이라고 하는 거. 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뭐 JYP다. JYP 같은 경우에도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JYP는 상장이 돼 있어요. 어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야. 그럼 얘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겠죠. 작성이 돼가지고 뭐 기업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부채 자료를 쭉 쓸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단기 순이익이 어떻습니까? 더 커졌는데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그런 게 궁금해지는 거야. 왜 이렇게 JYP의 단기 순이익이 확 커졌을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습니까? 문장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다? 주석에 담아. 주석에 담는데 어떤 내용을 쓰는 거야? 네. 투둥이 대박 이렇게 쓰지 않겠지. 근데 트와이스의 뭐 신곡이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절찬리에 엄청난 크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일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시장에서 매출 수익성이 개선돼 이런 거 쓴다고 사실. 네. 그 이제 YG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끔 옛날에 그 주석사항 보니까 YG 같은 경우에
최고주 1대 주주가 누굴까요? 1대 주주 YG. 양 땡땡이잖아요. 근데 양현석이 아니더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냐? 양 땡땡인데 양현석의 형인가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최대 주주의 지분 사항의 변경 이런 것들도 주석 사항이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약을 했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매출이 떨어진다. 약 먹은 사람 있잖아요. 지드래곤인가? 아, 지드래곤은 어떻습니까? 독실. 네. 잘 모르세요? 군병원에 가가지고 독실에서 있다가 뭐 대령실에 있다가 막 쫓겨나고 나니면 별로 관심이 없나? 네. 제가 많이 잘못했나요? 고소당할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왜 YG가 YG인 줄 아세요? 양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거잖아요. 네. 약국이라서. 약하잖아. 누가 약하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약하는데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네티즌이 YG가 약국이라서 YG다 이렇게 했더니 고소 들어왔어. YG에서. 그 어떻게 됐어요? 네. 그 학생 중딩인가 고딩인가 갔었는데 걔 벌금 먹고 어떻습니까? 형사처벌 당했잖아. 네, 그랬다고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무서운 거예요. 요새. 네. 아무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석사항에 기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로마 숫자 3번의 기본 가정 있죠? 자, 기본 가정은 기업 실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도출한 회계 이론의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번의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에 해당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역사적 원가,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다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들을 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산 중에 토지에 해당되는 것을 1억을 쓸 수도 있고 역사적 원가 과거에 취득한 20억 공정가치 시가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과거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한 측정. 요거는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공정가치로 한 측정 한다고 돼 있었는데 자, 이 경우 1억으로 한다고 했으면 20억을 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1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가 공장 부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1억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전조조건이 기본적인 가정이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계속기업의 가정의 반대가 뭐냐면 청산기업의 가정입니다. 청산기업 가정은 뭘까요? 이 회사가 조만간에 문 닫을 수 있음.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기업 가정은 이 기업은 어떻습니까? 장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적으로 기업을 계속할 것임. 그럼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기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면 공장 부지를 팔 이유가 없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팔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20억의 정보가 중요하냐 이거지. 지금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뭐다? 역사적 원가처럼 신뢰성이 더 큰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냥 1억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이거 이제 뒤집어가지고 청산기업이다. 이 회사가 청산될 것 같다. 그럼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겠어요. 20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했어요. 20억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지금 당장 팔 건데 이 회사 1억이 뭔 의미가 있니? 20억짜리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하고는 여기 있는 역사적 원가에 해당되는 것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의 반대가 청산기업의 가정이고 우리 재무회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가정은 계속기업의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기업 가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기준을 쓴다는 것이 그 다른 기준이 청산기업의 가정입니다.